전 세계 집값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인구 절벽이란 단어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죠.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커진 만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문제 점검에 앞서서 낸시 펠로시 의장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 우리나라의 집값이 심상치 않아서 방송이 증시 쪽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부동산 가격을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엇갈려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낸시 펠로시 동아시아 3국 방문 일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서 떠나시죠. 근데 사실 동아시아 방문 기간 중에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대만 방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는 사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떠나고 난 이후에 중국의 무력 시위가 굉장히 좀 화제험했어요.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글로벌 지정학적 지수, 소위 GPR이라는 지수, 이 지수 이게 빠르게 상승세로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증시는 현안의 현안의 어떤 중대한 사항에 비해서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움직임이다. 사실 어제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이렇게 떠나가는 이후에 중국과 대만과의 긴장감 보면은 오늘 증시가 상당히 미국 증시가 관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대 지수로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낸시 펠로시가 동아시아 3국을 방문한 4일 기간 동안에 세계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오른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 위험이 이렇게 증시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는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CNN의 FGI 지수를 이렇게 보면 어제 마감 기준으로 44에서 오늘은 47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을 평가할 때 3대 지수별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일 때 투자 심리를 한번 버팀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 이런 고조 속에서도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죠.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대만 동아시아 3국을 방문하는 4거래일 동안 우리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한 1조 정도 들어와서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을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도 넘었지 않았냐. 어제 2,470까지 했었었는데요. 빠르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간 마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현안이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상수항 1차 방정식에 우리가 Y는=A+B의 상수항 의뢰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시장 상황 체크하기 전에 오늘 국제유가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었죠. 개전 이후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이혜영 캐스터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그만큼 유가 하락세가 미국의 인플레, 세계 인플레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6월 달에 미국의 CPI를 기록해서 인플레 정점론, 금리 인상폭의 정점론 이유가 직결되기 때문에 주초에 이번 주 일정을 점검하면서 8월 3일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을 이렇게 결과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국제유가가 $90 임계점이었죠. 근데 이제 $90 오늘은 밑으로 해서 서부타격 사춘기로 88달러까지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인플레 정점론, 6월 CPI 기준으로서 인플레 정점론과 금리 인상폭 정점론 이런 것이 이렇게 이런 미중 간 마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원유 시장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제는 월가에서 이렇게 저기 이제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서부타격 사춘기가 $88까지 이게
JP모건 140달러, 150달러, 골드만삭스 아까 홍영국께서 말씀하신 데였습니다는 135달러. 그 이전에는 뭐 150달러까지 했죠. 러시아 위무상 같은 경우는 300달러 이런 쪽에 되는데요. 유가가 지금 88달러니까 그때 수준으로 해서 상당히 안도감을 우리 것처럼 자급도가 떨어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감을 내신다리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결부돼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그 CPI 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4달러 밑으로 오늘은 한 3.92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서부 텍사스 주니까 88 떨어지니까 이 미국 국민들의 경기 침체 문제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이번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뭐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는 예. 보상 여행 때문에 굉장히 휘발유 가격이 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실질 소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행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다 보니까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사실 이렇게 4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정점론 이런 것은 다음 달 그 10일 날 발표되는 8월 CPI에 대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주택시장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택 가격이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집값의 하락세는 증시가 지금 사실 그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에서 보면 부동산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국내 부동산 가격도 지금 강남 지역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 이렇게 높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점에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해서 시그널을 준 점이 작년 1년 전에 바로 중국의 부동산의 그 헝다 그룹 문제, 이 파산 문제가 디폴트 우려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적 시그널이 됐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년이 돼서 우리 그 경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신문을 잘 만드신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렇게 정종태 편집장님께서 그런 그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증권면인가요? 거기 탑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헝다그룹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된 줄 알았더니 후속 여파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는 사안이거든요. 그게 이제 1년 전에 세계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 시그널을 보여줬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들어서는 3월 달에 페드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해서 각국들이 뒤늦게 금리를 올라가는 관계로 해서 세계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서방의 그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가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집값은요. 금융위기 때는 사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미국의 중심으로 됐습니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문제다. 그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 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는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하락이 되더라도 미국만 떨어지는 것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떨어져도 이것이 향후의 세계 경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주목해서 볼 것은 그동안 영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홍콩 이런 국가들이 세계 그 거품이 많았던 국가 이런 국가인데요. 이런 국가일수록 집값의 하락폭이 이렇게 굉장히 큰 것도 이번에 그 집값 하락세의 어느 특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집값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집값도 6월 달에 집값 상승률이 17.3%입니다. 전월 동월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값의 모습은 이렇게 쇼트닝 현상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장 사는 집이기 때문에 예. 지금 집값 모습이 1년 전보다 어떻게 올랐느냐보다는 전월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센트리 이펙트가 굉장히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런 측면에서 5월 달 집값 상승률에 비해서 6월 달 집값 상승률은 17.3%인데요. 이게 5월 달은 20%까지 근접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월 달 대비해서 집값 이렇게 상승률 둔화폭이 2%포인트입니다. 리센트리 이펙트에서 요게 전월 대비해서 집값 상승률의 둔화폭이 피부적으로 와닿는데요. 그만큼 이제 집값이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서 전월 대비
상승률 하락폭이 이렇게 2%포인트는 이번이 그 처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현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난 3월 이후에 주택 거래 건수도 5개월 연속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집값의 전 세계적으로 동반 하락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경기 금리 인상 문제 어떤 속도 조절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경제학자들은 과연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는지, 이 기준금리 정책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은 인플레 진단을 잘못해서 뒤늦게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이건 안 된다. 우리가 가계부채도 위험수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소프트 랜딩이 중요하지 MZ세대든가 소상공인에서 그때부터는 속도를 조절해야지 이게 위험수위가 왔다 뒤늦게 그냥 들이대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 많은 쪽에 문제가 된다 하는 쪽에서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뒤늦게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후폭풍이 많이 된다 하는 쪽에 말씀도 누누이 계셨습니다는 지금까지 금리 인상은 많이 됐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 진단 실수 이렇게 면책력 차원에서 뒤늦게 팍팍 올리고 있죠. 이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누누이 보여드렸죠. 지금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다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70개국인데요. 자 나머지 국가들은 뭐 세계 그 자산 시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대부분 다 자산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대부분 다 금리 올렸다. 어떻게 올리냐? 노멀 스텝 0.25% 뒤늦게 올렸기 때문에 50bp 이상 올리고 있다.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계 거품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끈 상태에서 부동산이 후폭풍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레벨 플래닝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역할이 시장에 미치는 이렇게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뒤늦게 금리를 올려 그것도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 올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더 올리자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수준을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 초에 대비해서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세계 평균 수준이 1.8배 정도, 요 짧은 기간에 1.8배 정도. 그럼 밑에 사람들은 여기에 꼭지점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 1.8배가 증가하면 나댕그러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입장의 금통위원들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분들은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밑에 계층들은 이렇게 꽉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주택에서 끝만 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현 캐스터께서 4.9% 떨어졌다. 하루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큰 뉴스로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 대비의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3%입니다. 지금의 4.99%는 미 국민들의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임금 체계라든가 볼 때는 월등히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오늘 하루 정도를 이렇게 떨어져서 국채금리의 하락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됐지 사실상은 4.99%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위기에서 서프란 가지고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한 입장에서는 위기에서는 10bp 정도 0.1%포인트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임금체계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피날레죠.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이 세계에서 꽃을 피는 국가죠. 이게 죄송합니다.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께는 계속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은행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기주가 기승이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의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의 상승 속도는 우리나라가 최고 높습니다. 물론 새 정부 들어서 뒤늦게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 대출금리 공시에 이대마진폭 공시에 해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는 그래도 대출금리의 상승 속도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밑에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7에서 8%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강남 지역도 집값이 흔들리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무리한 금리 인상 정책이 이 주택 시장에도 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인구 절벽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이 문제도 작년부터 지적했습니다. 예. 세계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인구 통계 학격 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의 핵심, 증가의 핵심을 갖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인구가 감소세가 된다 하는 쪽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죠. 일본은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회장이 일본은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했죠. 인구 전벽이 돼서 아마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머스크 회장이 인구 절벽 문제까지 돼서 한 번 더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근데 7월 28일 날 사실 한국의 통계청에서 좀 뒤늦게 발표했지만 새 정부 출범 관계에서 오늘 인구 통계 센서스는 매년 6월인데 이번에는 좀 한 1개월 정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7월 28일 발표됐던 그 작년도에 한국의 인구 통계의 센서스 통계를 보면 시청자분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절대 인구가 통계청이 인구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로 이렇게 절대 인구가 감소했다. 우리도 인구 절벽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사실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2020년에 0.03% 정체됐죠? 작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함께 인구 통계 학격 관점에서 집값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결정 이론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구 통계 문제의 절벽 문제가 가세되다 보니까 세계 부동산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집값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면서 미국에서는 홈리스 그리고 시카고 공포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걸 겁니다. 예. 우리가 홈리스 문제는 정영국 앵커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누차가 TV에 자주 보여드렸죠. 예.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영국 경제 감각이 높은 이러한 정영국 PD께서 계속해서 뒷배경으로 이게 등장해 준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세계 각국들이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명목 임금 상승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명목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5.6% 월별로 상승해더라도 이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9.1%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손에 드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까지 오르니까 가처분 소득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집값을 내지 않는 것이 시청자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100조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집세를 못 내면 바로 거리로 쫓겨나갑니다. 이게 미국의 아주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영욱 PD께서 홈리스 장면을 그렇게 계속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홈리스들이 이렇게 증가하면 그만큼 주택은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집은 빈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재래식 전투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이렇게 재래식 전투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도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은둔처가 아파트라든가 온 게서 빈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시카고가 디트로이트 같은 자동차가 번상했을 때 노조의 힘에서 이것이 무너졌거든요.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시카고가 사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이게 범죄 소굴이 됐던 겁니다. 이게 시카고 공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지금 빈집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시카고 공포의 우려가 과거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시카고 변신한 만큼 지금 IT에든가 엔터테인먼트를 해서 시장이 나오는 관계에서 변신하긴 했지만 과거에는 마약의 소굴이거든요. 지금 필라델피아 그렇습니다는 마약의 소굴이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워낙 낙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빈집이 증가하면 굉장히 우려가 실제 현상 이상으로 증폭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영화 시칠리아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칠리아 마약의 소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중남미라든가 그다음에 텔레반 문제에서 마약이 다시 해서 마약 범죄 문제가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보면 마약 문제가 지금 우리의 사회 범죄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그 문제는 병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칠리아가 지금
빈집이 늘어나면서 1유로짜리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집값이 1유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빈집 있는 것보다 1유로 들어가서 그것도 길거리 홈레스가 들어가서 하면 뭐냐 선풍기라도 들어온다. 집은 유지된다. 쓰레기는 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집값의 그 이렇게 빈집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가 등장할 만큼 이태리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도 빈집이 이렇게 증가한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서 저금리 동맹이 깨지면서 굉장히 뭐냐 이게 빈집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사실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08년 이렇게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해서 2009년 금리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낙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금 빈집 증가, 시카고 공포와 함께 세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함께 이 우려가 실제 과시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밀린 집세로 인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1월까지 바이든 정부가 주정부든 지방정부든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이 시한이 선셋 조약이 이렇게 마무리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밀린 집세 문제와 주인이 오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를 유예를 시켜주지 않는 이런 데일수록 강제 퇴거하는 사례이다. 지금 뭐냐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 강제 퇴거자가 한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이른다. 많죠. 예. 이거는 뭐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당시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제 퇴거자가 380만 명입니다. 10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2의 서브프라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경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사실 그 절대수가 증가했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2 서브프라임 우려 차원에서만 제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페드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페드의 압력으로. 왜 그러냐면 뒤늦은 책임론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빨리 갖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뒤늦은 금리 인상 문제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만의 그 이렇게 낸시 플로리스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된데도 불구하고 세계 그 증시가 비교적 괜찮은 움직임을 보인 데는 아무래도 인플레 정점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정점론, 내년에 금리 인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세계 부동산 시장 미국에 이렇게 강제 퇴거자가 많아서 집값이 하락된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플레 정점론에 의해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가세돼서 실물 경제 문제, 침체 문제가 가세돼서 내년에 금리 인하 문제가 불가피하지 않다. 불가피론까지 거센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만 따져서 어떤 분 같은 대만의 위중금융체 인플레 문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시각이 엊그제도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진 않다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된 데는 서방 국가와 달리 금리 인하로 이렇게 대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경제정책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는 또다시 페드를 비롯해서 서방 중앙은행들이 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불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물론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하락할 경우에 지금 세계 경제도 심하게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세계 경기 문제에서는 집값의 하락 문제는 왜 그러냐면 간단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예. 그린스펀이 분석한 주식 가격에 따른 엔타이브레스펙트 역자산 효과, 부동산 가격 이렇게 엔타이브레스 역자산 효과, 실물 경제 침체시키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 우리 경기를 침체시키는 효과 수치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스펀은 미국의 집값 하락에 따라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마이너스 0.09 이렇게 그만큼 경기를 침체시키는데요. 이건 주가가 하락할 때보다도 3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에 따라서 사실 역자산 효과가 0.23%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집값 하락에 대한 역자산 효과는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 침체 우려에서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서머스 교수라든가 이런 성면이 스태그레이션 하이퍼시스를 진행하면 집값이 하락하면 경기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당장 금리 올리냐?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도 여기서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최근 서울 강남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새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새 정부 들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집값이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고 강남은 버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강남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그 집값의 동시다발적인 하락세 문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이유가 왜일까 하면 우리는 인구 절벽도 걸려 있죠. 예.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은행의 이기주의에서 주택담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죠. 예. 절대 수준은 빈곤층일수록 중산층 이하일수록 가장 높죠. 그럼 세계 지금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문제가 아주 우리나라는 아주 직결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결지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이례적으로 깡통 아파트, 깡통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일수록 뭐냐? 집값에 집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뒤늦게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사실상 그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취약계층도 좀 생각해달라. 취약계층은 소득이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그런 문제를 눈이 말씀드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